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났습니다. 전반기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요,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왜 실점이 더 많았느냐. 상대방이 굉장히 유능하고 잘하고 실력이 좋아서 실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뭐 조국혁신당 마찬가지고 약체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점을 많이 했느냐. 이건 대부분 자책골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반에는 더 이상 자책골 넣지 않고 잘 압도해서 만회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자책골 때문에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뭐 정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는 수출과 내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수출은 13개월 연속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내수는 충분히 정부가 나름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진하지 않았냐. 그런 데서 뭐 내수 소비라든지 경제 성장률, 가계 부채, 뭐 청년 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후반기에 이런 내수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정치는 말할 거 없이 사실 이제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거치셔야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와중에 나온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7일 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약간 들어가긴 했지만 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지율 자체가 22.3%로 나왔고 부정평가가 75.1%로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로 돌아서면서 지지율의 반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반등이야 있겠죠. 어떻게 저기서 어떻게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반등도 중요하지만 반등의 폭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2%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더군다나 108석 여당 108석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지지율이 최소한 40% 5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폭의 반등이 필요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큰 폭의 반등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 임기 전반부였단 말이에요. 전반부에는 어쨌든 대통령 되신 다음에 첫 임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의욕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현실을 조금 간과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젠 후반기가 됐으니까 의욕보다는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저런 여태까지 있었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시정이 되고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처럼 전광판 보면서 달릴 것 같다. 이렇게 전광판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제가 봤을 때 정권에서 네. 승이냐 패냐를 갖다가 결정짓는 거는 정권을 재창출했느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계속 전광판만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계속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가가지고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고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럼 누가 성공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의
반등 임기 후반에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해법을 찾을 건데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면 해법을 안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어떤 명태균 씨와의 음성 녹취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에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목요일 날 부족한 샘플을 채우는 것들의 어떤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네. 계속해서 한 주 한 주씩 뒤처지는 여론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의 판단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반기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개혁을 하면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과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두가 정치적인 부담을 나눠 가져야지 이게 저항 세력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야당과 협치가 되지 않으면 이 저항 세력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개혁의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결국에 이번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인권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보다 결국에는 경제 문제가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교체를 하느냐의 큰 문제인데 결국에 야당과의 협치 없이 개혁이라든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특히 경제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과 협치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런데 야당이 협치에 그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야당은 야당대로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우르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야당하고 협치하는 것이 어려웠던 게 물론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야당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그 이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쉽게 말하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뭘 줄 게 있으려고 하면은 지지율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네.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14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예요. 근데 지금 내용 좀 많이 바꿔서 다시 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이 기존에 냈던 특검법도 13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네. 이것을 한동훈 대표와 저희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뭐 물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니 저희가 이번에 전폭적으로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공천 계획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두 가지로 범위를 줄이고 네. 또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제3자로 추천하는 것까지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대폭적으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최근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는 거였잖아요. 의혹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특검법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국회가 식물 국회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털고 가자라는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제3자 추천도 수용하는 안을 주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안을 던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대상을요 13개 이상으로 망라하겠다는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특검 하기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런 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건 누가 봐도 특검을 갖다가 하기 싫고 특검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특검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전략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이 실패했냐면 장외투쟁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공언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러한 그 오픈이 된 게 언제 오픈이 됐습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들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위기까지 겹쳐지니까 이러다가는 오히려 그 정국이 다시 여권 쪽으로 확 넘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씨 의혹 이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쪽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장외투쟁 전략의 실패다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권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탄핵, 뭐 조기 임기를 줄이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종일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야말로 법정에서 소명을 해야 될 일인 거지 네. 장외투쟁한다고 유죄가 무죄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민에 대한 국민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론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이탈표를 조금 더 많이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일단은 통과가 되지만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할 것이다. 근데 그게 돌아왔을 때 이탈표가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14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김혜경 씨 선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14일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혜경 씨 유죄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일에도 또 유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아마 많은 그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얘기가 생중계하자. 무죄라면 차라리 생중계에서 떳떳하게 밝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하는 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죄가 없다면 특검법을 왜 안 받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1심, 2심이 아니라 최종심 대법원의 판결을 생중계하자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1심 이후에도 2심과 최종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나머지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생중계 사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재판을 받고 선고할 때쯤이면 거의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특검을 통해서 유죄가 밝혀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들이 뭐 재판하는 것도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피고의 이익을 조금 지켜야 되는 이런 면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거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나라 역사상 생중계가 5번 있었어요. 그 5번 중에 4번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1심하고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그 하나가 언제 생중계했었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그때 생중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판결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는 동의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지금은 왜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인권 운운하는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피고인이 유죄가 나온다, 그래서 저 사람 범죄자가 됐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중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반대로 아니 그 기소돼 가지고 계속 그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그러면 얼마나 억울했느냐? 그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생중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게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입으로는 내가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그다음에 생각으로는 내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반박까지 듣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제 무죄와 관련된 탄원서를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판부에 압력 넣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사사건건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중계도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여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해준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대통령과의 결이 좀 다른 목소리에서 한 목소리를 좀 내는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생중계가 맞는 거죠. 왜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에 재판은 공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되는 게 중계방송까지는 좀 생각해 보자 이거지만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그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은 생중계 관련된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 포함해 저도요. 그 이재명 대표 중계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신청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은 국민 누구나 재판부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피고인한테 그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중계방송하는 것을 원하는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표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계하는 거 동의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중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압박을 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의견을 제출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압박이 아니라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여권에서 생중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심리전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판부에서 어차피 판단을 할 테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 거지 굳이 이재명 대표가 해달라, 안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본인의 의사를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물 흐르는 대로 재판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좀 달라지겠죠. 뭐 민주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들이 이제 무죄 판결 촉구한 결의대회도 있긴 했는데 결과는 이제 재판부에서 나오는 대로 나올 텐데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의 결과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선거법에 선거 재판은 무조건적으로 6개월 내 1심은 그다음에 항소심 대법원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3개월 내에 항소심 끝내고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3개월 내에 대법원 재판 끝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년 전반기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그 유죄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의 날이 있었는데 법원의 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재판이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재판 너무너무 늘어져 있다. 그다음에 10월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임 법관들 임용됐거든요. 그때도 그 임용식에 가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똑같은 말씀하셨고요. 그때 뭘 갖다가 인용을 했느냐. 선거 관련된 대법원 예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규가 공직선거법 규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예규와 공직선거법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항소심도 3개월 내에 끝나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는데 본인이 그 수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에서 뭐 3개월 넘겨가지고 1심처럼 뭐 1년, 2년씩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판결대로 이제 그 내년 초까지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1심 결과와 파장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만 지금 늘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 물론 또 신속한 재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신속성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야당의 대표 후보자가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민주당으로서 이것을 전혀 늘릴 필요는 없고, 뭐 성남 FC와 관련된 재판을 보면 오히려 검찰 측에서 증인을 뭐 몇백 명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민주당으로서 신속한 재판과 정확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을 했는데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효성이 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저희 야당이 참여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당사자들이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사실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지 이게 실마리가 풀리는 거지. 지금 여당과 야당이 참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하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 의사 단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협상에 좀 1대1로 지금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리가 모색되면 저희 야당도 충분히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시작이 반이란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출범했다라고 하는 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강성필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 회장이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많이 비춰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의협 회장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든 새로운 그 의협 회장이든 이게 오시면은 조금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야당과 전공의 단체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이러한 그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의사들, 이런 그 싸움에,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지금 고생한 사람들 누굽니까? 환자들과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과 의사 단체들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